어떻게 한꺼번에 14개가 나옵니까? 뭐 4개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지자체 장도 지방의회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네. 여기 홍수도 안 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결국은 이 양구에 짓겠다는 게 공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지금 네. 짓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 주민들로서는 이거 우리 지역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뭐 말은 기후변화 때문인데 대응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공업용수 공급하겠다는 목적이고. 여름마다 극한 호우와 폭염으로 우리 국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기후위기 대응으로 내놓은 정부의 답은 댐 건설입니다. 지난 7월 환경부가 14년 만에 댐 건설을 발표한 건데요. 환경부가 댐을 건설한다. 얼핏 들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강원 양구군을 비롯한 여러 거론된 지역들은 발표 이후 지금까지 격렬하게 찬반으로 나뉘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책으로 댐 건설이 거론된 이유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백경호 한경국립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올해 이 소위 14개의 기후 대응댐 이거 가지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신다고요? 네. 그런가요? 네. 종감, 그러니까 24일 참고인으로 가시는군요. 네, 예. 가서 무슨 얘기 주로 하실 건가요? 뭐 기후 대응으로 댐이 사실은 부적절하다. 네, 뭐 그게 그 이제 얘기를 핵심, 주로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환경부에서는 결국 기후변화 때문에 네.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또 네. 가뭄도 드니까 물그릇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논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토부가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다 물 관리가 이관이 됐는데 네. 댐을 건설해서 기후 네. 문제에 대응하겠다. 여기에 대한 네. 총평을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뒤에 이제 계속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기후 대응에 댐이 필요하다. 이제 이건 마치 과거에 4대강 사업을 했을 때 정확한 명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4대강을 살리지 못했듯이 이것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책이다. 댐은. 네. 뭐 그렇게 한마디로 저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댐 건설할 이제 부지가 더 이상 네.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꺼번에 14개가 나옵니까? 뭐 4개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이 배경을 혹시 좀 아세요? 저도 뭐 배경은 네.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그 적재적소에 충분한 댐들이 이미 많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역할은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14개 댐들 가운데 그 규모를 보면 사실은 큰 댐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소양강 댐인데 그게 29억 톤입니다. 물그릇을 네. 표현을 하자면. 근데 14개 중에서 가장 큰 댐이 지금 그 수입천 댐 양구에 계획되고 있는 그게 1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수입천 댐이 발표 나자마자 네. 이제 거기는 지자체 장부터 주민들 다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 장도. 네, 맞습니다. 이 양구에서 특히 지역 주민 반대가 이제 격렬하다 이런 네, 얘기를 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양구 군민이 2만여 명인데 지난 네. 9월에 무려 2천 명이 한 10분의 1 정도가 모여서 반대 걸기대회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장도 네. 반대하고 지방의회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네. 여기 홍수도 안 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여기에 댐을 건설한 계획 이 14개 중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왜 이런 댐이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환경부는 뭐 지자체가 원하는 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큰 수입천 댐 반대하는 그나마 걸 가장 봐서. 규모가 큰 이 댐에 대한 반대가 가장 격렬하니까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정확한 건 그 그렇죠. 환경부에서는 정확히 알겠죠. 그렇죠. 환경부에 안 계시니까 정확히 알 수가 정확히는 없겠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제 이런 걸 추측을 해보면 사실은 다목적 댐이긴 한데 다목적보다는 그 용수 공급을 위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뭄에 대비하겠다 이런 건가요? 물론 맞죠. 네. 맞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죠. 네. 반도체 공장들이 사실 용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물 전기를 막 먹는 하마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얘기를 더 자세히 좀 드리자면 23년도에 용인 남사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이제 크게 그럼요. 하나 계획이 그러니까 작년 봄이었죠. 네. 계획이 나왔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물 공급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도권에 그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댐은 크게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소양강 댐하고 충주 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댐들은 댐 용수를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이미 용수를 쓴다는 계약량의 96%는 이제 계약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분의 물이 전체 이제 그게 두 댐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의 100%라고 하면 4%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4%를 가지고서는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양구에 짓겠다는 게 공업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지금 네. 짓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로서는 이거 우리 지역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뭐 말은 기후변화 때문인데 대응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공업 용수 공급하겠다는 목적이고 네. 이러면은 애초에 목적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네. 배경이 좀 깔려 있다고 우리가 추측이 좀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이렇게 또 반대가 거세니 그럼 이거는 좀 제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도 네, 기사에 해요. 보니까 수입천 댐은 그러면 일단은 약간 보류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는 좀 있는 것 같긴 이게 합니다. 보니까 11월에 확정하는 이제 다음 달이죠. 네. 확정하는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인데 네,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주민과도 소통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14개 이런 게 상당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 이게 저 4대강 때도 막 볼을 16개 이렇게 짓고 놀랐는데 네. 앞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국토부가 했던 어떤 정책들을 환경부가 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2021년에 이제 물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이제 물관리가 일원화가 됐는데 그 일원화가 되면서 이제 물관리 조직도 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에 있던 이제 수자원국 그쪽에 있는 이제 그 분들이 다 이제 환경부로 와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마치 국토부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관리 일원화를 하면서 굳이 국토부가 아니고 환경부로 일원화한 이유는 이런 수자원을 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수자원을 앞으로 개발을 하는 정책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수자원을 잘 관리, 그렇죠. 뭐 보전, 네. 뭐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를 한 거죠.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국토부로 일원화를 했겠죠.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깔고 새로 맞습니다. 짓고 건설하는 거에 익숙한 그런 그렇습니다. 주무부처니까요. 네. 그러면 그런 취지로 일원화를 해놨으면 거기에 있던 분들이 이제 환경부로 왔어도 이제 과거에 있던 그런 타성은 버리고 물 관리를 어떻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잘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댐을 14개나 짓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건지.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건설공학부에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토목공학과 그러니까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의 어떤 극심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기후 대응 댐이라는 것이 효과적인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무조건 짓는 게 이게 무슨 지역 개발에서 뭐 건설 경기 활성화하겠다 이런 목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걸로 해야지 그걸 댐으로 포장을 또 기후로 포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제가 놀랐던 건 환경부 장관이 무슨 골프장? 네. 파크 전 처음 들었어요. 파크 골프장 이런 골프장이 있네요. 파크 하천변에 네. 사실은 그런 것도 그 공원에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심에 이제 공원에다 땅을 매입하고 해야 되니까 하천 부지 내에 홈스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일본 말로 고수부지. 이제 거기는 원래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가 잠기는 데인데 저류지를 만드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비 안 올 때 거기를 골프를 치게끔 쓰라고 하겠다. 그거를 하면은 좀 주민들이 좋아할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조금 요새 활성화가 되고 있나 봅니다. 조금 이게 연령층 많으신 분들 위주로. 노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좀 지역의 어떤 그런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뭐 이런 것을 그걸 당근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참 웃을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앞에서도 이제 기후 대응댐이란 이런
발상 자체가 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네, 이제 네. 의문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네. 뭡니까?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물 관리 선진화라고 뭐 얘기되는 선진화가 된 뭐 그런 국가라고 그렇죠. 얘기하게 된 뭐 유럽이나 맞아요. 뭐 미국을 보면 네. 이런 기후 위기 대응에서 댐을 짓지 않습니다. 음. 그것만 그런 봐도 계획은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설사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년에 100개를 철거를 하고 어, 뭐 한두 개를 건설하면 그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그렇죠. 있는 추세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반드시 검증되고 맞습니다. 어떤 홍수나 이런 가뭄에 특별히 좀 대응할 효과적이 있는 댐을 제외하고는 이제 오히려 대부분 없애는 오히려 추세다. 철거하는 추세인데,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제 과거에 어떤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댐을 고집하고 있다는 게 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네.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세계적인 추세만 봐도 일단은 댐을 짓는다는 게 이제 기후 대응의 올바른 정책은 아니다. 음,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게 이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렇죠. 기후, 예를 들어 뭐 폭우, 음. 뭐 가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이제 홍수 대응 인프라는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그런 강우 사상을 기반으로 그런 인프라가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기준이라는 게 과거 자료를 가지고 설계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떤 강우가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이제 그 인프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프라를 기준을 넘어버리는 그런. 그럼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물것을 범람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큰 위험 부담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음, 정책이 바로 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500년 빈도의 뭐 네, 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자꾸만 가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런 과거의 자료에 입각한 댐이라는 것이 갖는 네,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어, 또 홍수가 이렇게 나는 곳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홍수가 좀 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강원도라든지 홍수가 나는 곳과 댐이 지어지는 곳에 이게 또 간극이 있다 이제 이런 지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 이번에 댐 건설 계획 중에 어떤 댐이 구체적으로 그런가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두 군데만 네.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지천댐이라고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천은 금강의 또 지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금강의 지류인데, 그 홍수 피해가 난 지역을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지역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나왔던 정부에서 그 정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홍수 피해가 났던 데는 그 지천, 금강의 지류인 지천하고 금강이 만나는 지역 인근에서 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지역은 지류의 그 수위보다는 본류의 수위가 그러니까 지배적입니다. 지류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본류의 수위가 올라가는 이런 그러니까 본류의 수위가 높으면 음. 지류에서 아무리 수위가 낮더라도 아, 본류의 수위를 따라서 지류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지류하고 본류가 만나는 곳에서 홍수가 나는 이유가, 우리가 본류는 정비를 잘하는데 맞아요. 지류는 조금 이제 국가천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물론 지금은 바꿨다고 하는데 음. 예산도 투입 안 하고 하니까 본류에 비해서 지류가 되게 제방도 낮고 관리를 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본류와 만나는 지류 쪽에서 홍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지류의 그 수위는 지류의 지배적인 게 아니고 본류 수위의 지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배수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뭐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데를 하구라고 하는데, 바다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사실 그 홍수가 좀 많이 나는 거고요. 강에 아무리 홍수가 나더라도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바다에 썰물일 때 홍수파가 도달하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납니다. 근데 바다가 이렇게 밀물일 때 수위가 높았을 무슨 때,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댐을 짓는 것은 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지류의 상류에다가 댐을 만든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 만나는 지점,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류를 정비를 해야 가장 간단한 거는 네. 이제 지류 쪽에 그 제방을 좀 높여주는 거고 가장 간단한 건. 하지만 이제 제방만 자꾸 높이는 게 사실은 그것도 좋은 정책은 그렇죠. 아니죠. 또 아까 많이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수위가 올라가면 또 범람할 수도 그렇습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에 이제 천변 조류지라고 제방을 좀 낮춰줘서 평상시에는 거기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네. 뭐 공원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큰 홍수가 났을 때는 이제 그쪽으로 오히려 물이 들어가게끔. 갈 수 있도록 네. 자연스럽게. 네, 그게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물 관리 어떤 선진국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보다 더 이제 하천의 공간을 좀 더 부여하는 거죠. 좀 더 자유롭게 하천에 있는 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역 차원의 어떤 홍수 방어 대책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죠.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또 우리 특히 이런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는 네. 이런 14개 댐을 네. 숫자도 많고 네. 과거에 16개 보가 설치된 네. 이런 4대강 사업이 막 떠오른다. 네, 이제 네, 네. 지금도 사실 끝나지 않은 이게 갈등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영주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었지만 물이 계속 여름마다 녹조여서 뭐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이런 문제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떤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 목소리를 잘 듣고 받아 안아야죠. 그리고 제가 그 2021년도에 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통과됐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게 통과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물 관리를 과거에는 그런 중앙정부, 환경부나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뭐 정책을 펼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라.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이제 물관리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놨어요. 국가물관리위원회, 무슨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 근데 그 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절반은 이제 뭐 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지만 또 절반은 민간으로 채워지게 했어요. 그래서 관과 민의 어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라. 그런 취지가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이 물관리위원회나 이런 환경부의 관계를 보면 뭐 그렇게 대화 타협, 뭐 뭔가 거버넌스 이런 게 아니고 시민 사회 네. 단체의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배제. 제척을 배제를 하고 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고수기 정도로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까지 만들어서 뭐 그런 거버넌스, 물 관리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하라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낸 법까지도 이제 무시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방통행만 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의 4대강 사업은 국토부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환경부로 물 관리에 또 수량, 수질 다 네. 관리를 이제 환경부가 일원했는데 네. 또 어떤 이런 개발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이런 댐 건설이 한두 개도 한 14개씩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어느 부서로 일원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조금 걱정되는 데는 네. 세 번째로 큰 데가 또 아미천 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는 연천이거든요. 연천인데 그 한탄강의 지류의 1지류가 또 차탄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류가 또 아미천인데 거기에 만든다는 그 겁니다. 지류에 만드는 그 지류의 거예요. 지류에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세 번째로 크기가 한 5천만 톤 정도 네. 되는 건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탄강 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 때 당초에 이제 다목적 댐으로 하려다가 이제 다목적 댐은 상시적으로 물을 채워놓기 때문에 상류에 이제 철원이 잠기게 돼서 이제 철원에서 반대가 이제 주민들의 심해서 결국 타협점으로 이제 홍수 조절댐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 조절댐은 평상시에는 댐을 비워놔서 이제 이렇게 침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댐인데 그런데 그 댐 인근에 또 아미천이라는데 또 이제 아미천 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목적 댐이라고 홍수 방어가 된다고 하는데 홍수 방어도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차탄천이라는 데서 발생했는데 그 지류에다가 또 만든다는 거고 근데 또 같은 원리로 네. 좀 도움도 안 되고 더더욱 좀 걱정되는 거는 한탄강 댐을 그동안 그 계속 그 다목적 댐으로 조금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 수자원 공사도 그렇고
뭡니까 홍수방어용으로만 그대로 두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에 물을 채워두지 않으니까 네네 예. 네,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값도 받을 수도 없고 네. 뭐 그래서 뭔가 좀 그쪽에 가뭄만 들면은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그런 극심한 갈등이 재현이 되겠죠. 네. 아미천 댐이라는 거를 좀 만드는 것도 결국 거기다가 지천에 또 만들어 두면 또 이제 한탄강 댐하고 같이 연계 운영을 하면은 뭐 또 효과가 좋다 또 이런 논리를 또 펼치면서 또 다시 또 한탄강 댐도 또 다목적화 네. 하려는 또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식의 지천에 만드는 댐이 과연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겠는가? 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예. 예, 아까 그 말씀을 해주긴 하셨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천변 저류지를 만든다. 이렇게 네. 물에 어떤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을 늦춘다. 그래서 네. 피해를 줄인다. 이런 식의 어떤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물 관리 방식이 네.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네. 국토 면적이 또 뭐 좁고. 미국보다는 좁고 그런데도. 네. 맞습니다. 그런 비판도 좀 받긴 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변조류지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물론 4대강 사업을 하면서도 또 여주조류지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도 하나를 만들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임진강의 하류 쪽에 문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문산읍이 있는데 그곳이 사실은 지대도 낮고 거기도 홍수 자주 나는 맞습니다. 곳이잖아요. 임진강이나 한강이 또 네, 만나는 곳이어서 맞아요.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류에 한탄강 댐을 만들고 또 상류에 군남댐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홍수위가 원하는 만큼 안 떨어지니까 그 맞은편에 장단반도라고 있습니다. 네. 장단반도. 거기 있는 제방을 홍수위보다 무려 2m를 낮게 제방을 쌓았어요. 오히려. 그 얘기는 뭐냐면 홍수가 나면 그쪽으로 물을 넘치게 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이제 문산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쪽으로 장단반도 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이제 그 문산읍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쪽으로 물을 빼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들 피해는 없도록 하고 맞습니다. 최소화하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유속도 낮추는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저류지를 만드는 거군요. 네, 이미 있고 평상시에는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큰 홍수가 매년 나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렇죠. 뭐 10년, 20년 농사를 짓고 이제 그렇게 피해가 난 해는 또 이제 보상을 좀 해주고 그러다가 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으면 다시 짓고 뭐 그렇게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장단반도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류지를 만든다고 거기를 늘 저류지만 놔두고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홍수가 안 왔을 때는 거기를 또 농사용으로 쓰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얘기겠군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 자연 기반 해법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걸 그냥 통칭해서 사실 자연 기반 해법은 뭐 하천에만 적용되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자연을 더 이상 이제 좀 뭐 해치거나 뭐 이러지 말고 인공적으로 바꾸거나 이러지 말고 조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좀 뭔가 재난을 좀 대비해 보자 뭐 이런 개념인데 이제 하천에서 쓸 수 있는 기법들이 이제 몇 개가 있죠.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뭐 조류지, 그다음에 이제 제방 후퇴. 그러니까 원래는 하천에 제방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죠. 이제 근현대에 들어와서 제방을 쌓으면서 그 안에 하천 부지로만 물을 다니게 하고 나머지 유휴 땅들을 이제 우리 인간이 농경지나 뭐 도시로 쓴 거였죠. 네. 근데 그런 개념이 이제 그 기후 위기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위기를 맞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제방 안에만 물들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천의 폭을 넓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저 같은 비전문가도 금방 잘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예. 네. 이런 방법들 네.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이미 있는데 네. 서양에서는 좀 보편화된 이런 네. 위협 관리 방식이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이렇게 뭐 댐을 지어야 된다, 보를 네. 지어야 된다, 왜 이렇게 인공적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는 선호할까요, 정부가?
글쎄요. 그게 그게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네.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4대강 사업의 교훈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자꾸 그걸 고집하더라고요. 특히 주민 설명의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댐 네. 설명의 자료를 보면 아주 좀 웃기다 우습다 이런 표현이 네, 그냥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대안 원 해가지고 네. 폭을 넓힌다.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대안 2 뭐 네. 저류지를 만든다. 이런 대안도 제시는 해놨어요. 제시는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경제성이 없다, 주민이 반대가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댐을 환경부에서는 건설해야 한다. 댐을 건설하겠다 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우스운 거죠. 아니 그러면은 유럽이나 미국은 다 경제성이 없고 주민이 반대하는 걸 억지로 하고 있는 건가? 글쎄요. 예. 그런 방법을 그 주민 설명회에 제시를 안 해놨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을 굳이 고집한다는 게 저도 왜 그런지 좀 예, 하여간 저는 이게 교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너무 허탈해서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21세기의 유역 관리,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네. 홍수와 가뭄이 교차되는 이런 네. 상황에서 이미 물 관리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과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만 정책이 가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교수님께서 자괴감도 느끼시고 이제 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사실은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네. 불투명하고 또 어떤 지역은 주민의 아주 극렬한 반대도 있고 한데요. 네. 이 정부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14개 이른바 기후변화 대응댐, 기후 대응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기본적으로 홍수 방어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댐과 같은 방식은 좀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문제가 되면 하류 쪽에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대응용으로 특히 댐을 만든다. 뭐 이거는 좀 어분성설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그 큰 다목적 댐들이 존재하고 충분히 있고 많죠. 네,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아까 지금 한강 유역에 대해서 그 크게 소양강 댐하고 충주댐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개의 댐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홍수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소양강, 충주 그렇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댐으로 인해서 사실은 서울시가 잘 방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 댐들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한 이런 도시들까지 방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발표가 된 14개 댐들은 다 조그만 지류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수 방어 효과가 더더욱 없는 거죠. 방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아주 미세한 지역 정도.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제가 문제가 그거야말로 있다는 경제성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을 들여서.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목적 댐의 두 번째 그 목적이 용수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입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의 그 반도체 공상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유역의 물을 유역이 쓴다거나 아니면 상류의 상류 유역민의 희생을 통해서 하류 유역민들이 좀 덕을 본다는 거 이것도 사실 물 관리 그 원칙에는 좀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이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수 공급을 위해서 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용수 공급에 대한 이제 대안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 반도체 이제 공급하는 물은 북한강 쪽에서 이제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북한강에는 다목적 댐 말고도 발전용 댐들이 좀 있습니다. 전력 수력 발전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수력 발전 댐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몇 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공업 용수를 공급할 만큼의 양이 나온다라고 이미 시범 운영도 했고 발전용 댐이지만 네. 실제 용수 공급용으로도 운용률을 사용할 수 조금 있다. 바꾸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운용률을 좀 바꾸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력 발전 효율은 좀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는 효율은
환경부가 뭐 아니면 다른 데서 조금 뭐 지원을 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용수 공급은 북한강 쪽은 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천댐의 문제도 지천댐도 사실은 그 유역이 이제 금강입니다. 그래서 금강의 지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강 유역에 있는 물은 금강에 써야 되는데 그 옆에 이제 서해로 바로 빠져나가는 쪽에 이제 보령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보령댐이 사실은 유역 면적도 작고 댐이 좀 잘 안 차가지고 몇 년 한 4, 5년 전에도 가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을 좀 공급해 주려고 옆에 지천 댐을 만들어서 이제 보령댐으로 이렇게 물을 좀 공급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 충남 서부권에도 지방 상수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상수도들을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개발 그런 논리 때문에 지방 상수도를 다 없애버리고 보령댐으로 이제 취수원을 단일화시키면서 이제 보령댐이 가뭄이 들어버리면 그 지역 전체가 이제 물 부족을 겪게 되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폐쇄했던 그런 지방 상수도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다시 좀 살려놔서 이제 가뭄이 들고 뭐 이랬을 때는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뭐 이제 취수를 하고 하는 게 물관리 원칙에선 자 맞는 거죠. 네, 네. 무슨 말씀이죠?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 어쨌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경호 한경국립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말 21세기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한 물관리, 홍수와 가뭄이 교차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그런 물관리 방식인가, 기존에 했던 그런 댐 건설을 반복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오늘 꼭 방송을 들으신 이후에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백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